예,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이야기 각종 지표들과 이슈들 중심으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나왔던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3.2%. 이 숫자를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 전기 대비 연율로 따졌을 경우에는 무려 55% 성장이 될 정도로 예. 상당히 좀 폭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그 효과는 그 산업 생산뿐만 아니라 투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경제 활동이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정상화가 시작됐고요. 또 보이는 손인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리고 상품권을 대거 발급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프라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가 직접 상용차를 매수까지 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상용차 판매 3분의 1을 중앙 정부가 매수해서 이를 그 지방 정부에 배분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수요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경기 회복 속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얼마만큼 더 빨라질까를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에도 5G 기지국 건설을 70만 곳 정도로 더 늘릴 예정으로 있고요. 데이터 센터 건설 그리고 인공지능, 3월 인터넷, 고압 송전선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3분기에는 6.1% 그리고 4분기에는 6.4%로 올해 전체적으로도 2.5% 전후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이번 경기 회복이 고용 부활 없는 경기 회복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실질 실업률이 현재 20%에 달하는데요. 실직자만 7천만 명에 달하고 있고요. 농민공은 1억 7,400만 명. 여기에 7월 대졸자만 무려 874만 명이 쏟아지는데 대부분 파트타임직이기 때문에 고용 증가가 상당히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국 경제는 다시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고용 부활 없는 경기 회복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상대적으로 덜 벌게 되고 하다 보면 역시 소비도 뭐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지표 역시 좀 그 부분이 많이 좀 작용을 했을 테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소비가 좀 살아나면서 밑에서부터 붐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나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서비스 산업이 우선 계속 일어나야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소비가 활성화될 수가 있고 경제도 좀 더 안정화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제외해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다행히 상품권 배포가 시작되고 또 6월 달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대규모 판촉전이 벌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보복성 소비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7.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뭐 전체 소비에서 25%를 차지하는 상거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화장품이라든지 일상용품, 통신기기, 가전 부분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하반기에도 꾸준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좀 걱정되는 것은 아무래도 가계 부분에서는 고용 증가가 빠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심리가 상당히 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2차 유행이 좀 더 진행이 된다든지 홍수가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자연재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 경제가 의외로 좀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증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쨌거나 꽤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뭐 증시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셨을 텐데 올라올 때도 무섭게 올라오더니 떨어질 때도 좀 무섭게 떨어집니다. 물론 오늘 약간 반등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중국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6월 달부터 상승을 했는데요. 이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 로빈훗이라고 하는 무료 증권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미국 그 재택 근무자들이 중국 증시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뭐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텔레커뮤터라고 부르는 미국의 그 재택 그 근무자들이 중국 증시를 6월 달부터 국제투자은행들이 보고서가 나온과 동시에 매수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6월 달에만 미국에서만 무려 60억 달러 정도가 매수가 됐고요. 또한 그 텔레커뮤터들의 그 매수세를 보고서 와다나베 부인이라든지 동학 개미들도 좀 따라 붙으면서 7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무려 70억 달러 이상 순매수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 6월 15일 날이죠. 시진핑 국가주석 생일날이었는데요. 이때 주가 버블이 터지면서 3주 만에 무려 주가가 32%나 폭락을 했습니다. 이때 인민 개미들 같은 경우는 2억 명이 무려 1인당 평균 2천만 원의 투자 손실을 입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을 우려한 중국 증권감독위원회가 그 신규 주식 그 펀드와 관련해서 모집 금액을 5조 원 이하로 지금 막아놨고요. 예. 또한 7월 6일까지 건강한 불마켓을 주장했던 중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7월 9일부터는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기관들로 하여금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차익 을 못하도록 중국 정부가 좀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당분간 조정 국면에 이어지겠지만 어차피 중국에서도 인민개미들이 계속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리고 주식 투자와 같은 재테크 상품 쪽으로 계속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다시 한번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의 힘으로 반등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미국 쪽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 뭐 바이든의 공약이나 앞으로의 어떤 정책 방향성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든의 핵심 공약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지 이것부터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제 슬로건을 발표했는데요. 빌드 백 베터, 그러니까 더 좋은 재건이라는 그 슬로건을 내왔고요. 경제 정책과 공약과 관련해서는 뭐 증세, 분배, 녹색, 일자리가 주요 타깃이라고 합니다. 뭐 증세를 통해서 1조 달러 정도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를 제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앞으로 4년간 7천억 달러를 그 투입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미 정부 조달 시장의 23%를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발주를 시켜주고요. 이 발주를 받은 수주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현재 7달러 25센트에서 15달러까지 인상을 해주면 블루칼라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진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맹국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품 공급망의 재배치, 그러니까 서프라이 체인망이 재구축되는 단계에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폐기물 배출을 제로화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그린 그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5세대 이동통신과 관련된 디지털 그 연구 개발에 무려 3천억 달러를 투자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500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디지털 그 뉴딜 정책과 맥이 닿아있다는 점에서 우리 시장에서 선방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미국 진출도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얘기해 주신 증세나 분배, 그린과 관련해서는 이제 트럼프와 상반된 이런 정책 방향성을 볼 수 있을 텐데 특히 대기업도 이제 바이든을 싫어한다고 하는 게 그 법인세율이 인상하면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숫자로 확인해 보면 이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까? 네, 골드만삭스가 이틀 전에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법인세 인상 하나만 가지고도 S&P 500 기업의 1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2%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예. 주당
17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 상하 양원을 민주당이 모두 장악했을 경우에 추진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1년이라는 시차를 두고서 진행되기 있기 때문에 당장 주가에는 악영향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 제품 구매와 관련해서는 7천억 달러 투자하는 안 그리고 4년간 2조 달러를 청정 에너지에 투자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익 감소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주시장은 오히려 새로운 쪽의 그 출구를 찾아서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나리오와 소설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그러면 미국의 어떤 경제 정책의 방향성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림 그리고 계세요? 네, 전통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을 써왔고요. 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의 부활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 보장을 강화시키고요. 교육 격차 시정을 위해서 학비 보조금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를 크게 늘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감세라든지 그리고 무역 장벽을 쌓았던 거에 비해서는 새로운 성장 엔진들이 창출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바이든의 특징은 WHO라든지 파리 협정에 복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권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그리고 홍콩 문제를 그 지렛대 삼아서 협상 압력을 상당히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클린턴이나 오바마 행정부 때를 보면 IT 주가들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상하 양원도 민주당이 차지하는 트리플 블루가 시연이 된다면 아무래도 과잉 유동성뿐만 아니라 디지털 변환과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환경이나 사회 그리고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시화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ESG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반대로 트럼프가 선호해왔던 국방이나 금융, 에너지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조정 국면을 면키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정책 방향성에 따른 또 산업계의 변화들 전망해 주셨는데요. 미국과 중국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비슷한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문가들마다 약간 결이 다르던데 지금 지지율로만 봤을 때 어쨌거나 트럼프가 열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미국 증시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어느 쪽이 더 클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떤 뷰 갖고 계세요? 네,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거대책본부장을 교체할 정도로 현재 그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지를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8월달 전당대회 끝나고요. 9월 말부터 10월까지 세 차례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명암이 갈려지게 되는데요. 과거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딱 3번 있었습니다. 76년, 80년, 92년이 있었는데요. 이때 그래프를 보면은 현재 S&P 같은 경우에는 9월과 10월 달은 완연한 조정 국면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6월 달과 같이 실업률이 계속 고공행진한다면 트럼프에게는 아무래도 지지율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고요. 예, 잠시만요.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표가 계속 안 나와서 표를 함께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시청자분들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역대 3번 그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예.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던 경우가 네네. 됩니다. 주가는 계속 상승하다가 막상 TV 토론을 앞두고서 9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주가가 조정이 완연하게 들어왔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도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봤을 경우에는 9월과 10월에도 정권 교체에 따른 혼란, 정책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에는 민주당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 양원을 모두 승리할 확률이 현재로서는 60% 이상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전보다는 하락폭이 좀 적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이런 그 트리플 블루가 시연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정책의 일괄성으로 인해서
이후에 주가 상승은 이전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재밌는 표를 보여주셨는데 TV 토론회 시점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지금 지지율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난다면 바이든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게 맞긴 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처음 뽑힐 때도 사실 아무도 몰랐고 그때 당시에도 뭐 설마 뽑히겠어 하다가 뽑힌 상황이라 뭐 계속 양쪽을 함께 뭐 균형감 있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계속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글쎄요. 이것도 어찌 보면 좀 애매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 미국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 중국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 뭐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것도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어디에 조금 더 매력 느끼고 계세요? 네, 뭐 증시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변동성을 보일 때는 항상 유용한 투자 지표가 있습니다. 투자자 그 센티먼트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를 보면은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처럼 개인 투자가들은 최근 들어와서 많이 차익을 실현시켰습니다. 아무래도 로빈훗을 통해서 뭐 그 가팜이라든지 줌이라든지 뭐 테슬라, 뭐 엔비디아 같은 쪽을 사고서 매도를 하고서 어느 정도 돈을 챙겨놨기 때문에 뭐 향후 약세장에 대한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 주식형 펀드로 6월 달에만 무려 95억 달러 정도가 모이면서 순이익이 됐습니다. 네. 이 때문에 기관들은 향후 장을 좀 밝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기관들이 보는 센티멘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긴 힘듭니다. 반면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코창팡 증시에 어제 SMIC가 반도체 기업이 상장이 됐고요. 또한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아무래도 무역과 관련된 압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 증시로 유입되는데 중국 증시 중에서도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이 현재 17배 정도 수준입니다. 과거 이 수준에서도 조정을 보여왔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나스닥과 같은 선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5G나 언택, AI, 로봇 관련주들이 많기 때문에 뭐 또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선전 증시가 앞으로는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주요 투자 대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것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들어서 어쨌거나 중국 증시와 우리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갭이 확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전 증시와 중시의 상승과 함께 우리 증시도 다시 한번 좀 비슷한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문제는 앞으로 그 현재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미국도 중국도 같은 흐름인데요. 5G라든지 AI라든지 단독 테마주들 가지고는 움직이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그 테마주들은 연결성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디지털 변환 플러스 연결성 그리고 또 수익성을 같이 창출시켜주는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주도주들 같은 변화는 아무래도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시점, 지금서부터는 앞으로 좀 많은 변화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향후 장을 낙관하지만 이 낙관하는 그 추세도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그 테마주들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미국과 중국 이슈들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그 영향력, 증시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